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요. 검찰은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주주 조만간 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권의 워낙 대선 레이스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것의 사법 처리 여부를 떠나서 과연 정치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키를 주게 됐습니다. 이 대선에 열쇠를 푸는 저희 검찰이 돼버렸는데 그 검찰 수사가 저는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인물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상 핵심 인물은 지금 김만배 소환한다 그러는데 언제 소환? 김만배 씨 또 그리고 50억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 명목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100억 하여튼 친척한테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딸이 그 아파트를 또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남욱 변호사인가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핵심 인물이라고 다 언론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상 이 화천대유의 그 복마전의 핵심들이죠. 이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오늘도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던데 저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재명 지사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핵심이 인물이었는지 심부름꾼이었는지 그 사람이 범죄 혐의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 없잖아요. 예. 핵심들을 추적하고 그 자금 흐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금 흐름이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 재벌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겠지만은 뭔가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신영께서는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감히 제가 예언하건대 저는 700억 원이 핵심이라고 봐요. 700억 원. 왜 700억 원이냐? 이게 어제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의미하게 봤던 기사 하나가 개발 이익의 25%를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2015년에 이미 약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저게 내가 볼 때는 구속 영장에서 나온 기사 같은데 저 대목을 유심히 봐요. 다시 말하면 6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김만배와 유동규는 뭔가 계약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개발 이익이 25%를 받기로 하고 유동규가 그래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고 그 과정에 전부 다 프리패스식으로 다 통과되게끔 만들어줬다는 부분 하나. 다시 말하면 그게 25%고 지금 작년에 이렇게 5년 뒤인 작년에 그 700억 원 내놔라고 싸움이 시작됐다는 기사거든요. 저는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지금 당사자들은 녹취록에 700억 원 나오지만 그것은 농담처럼 한 이야기다. 약속한 바 없다고 말을 둘러대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왜 그러냐? 지금 김만배 씨가 여기서 얻은 화천대유의 지분, 그다음에 1호 천화동인의 1, 2, 3. 1호는 자기 거, 2호는 부인인가, 3호는 누나인가 동생이 거잖아요. 그러면 요 4개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을 합하면 1,400억이에요. 딱 절반이 700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에서도 아마 짐작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700억 원이라고 봐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건에 대해서 어제 유감의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매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제 특검도 해야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쓰고 지나가겠다? 좀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논리적인 해명보다는 봐라 니네가 날 아무리 두들겨도 난 지지율 오르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MB식 해명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일단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지금 책임 범위는 관리 미흡으로 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명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식 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동시에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특검 수용을 더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MB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무혐의 처리돼가지고 쭉쭉 나가다가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특검이 있었어요. 특검에서도 무슨 황제 조사해가지고 무슨 식사물 하고 이렇게 끝났다는 거 어찌됐건 그때는 잘 넘어갔어요. 대통령이 잘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수사 받아가지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이번에는 빠져나갈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특별검사가 가면 위험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왜 특별검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검찰이 이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온 국민이 아는 거예요. 8월 31일 날 처음에 어떤 언론에 작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검찰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수사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윤석열 전 총장도 공안 일부에서 하고 중앙지검에서 또 여기에다가 여당의 1위 후보를 조사한다는 게 검찰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수사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눈에 보여요. 이게 미적됐다고. 그런데 왜 했느냐? 정영학 회계사가 워낙 뚜렷한 녹취록 갖다 대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게 온 국민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방법은 결국은 특별검사밖에 없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특별검사를 하느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하다가 특별검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수사 자료 다 특검이 이어받아서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의 일부를 보강하고 일부만 받아주고 수사 자료는 다 받고 특검이 형성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검찰 조사만 받고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무혐의 처리되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보면은 특별검사를 피해 나갈 길도 없고 특검에서 이렇게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좀 5개월 이상 남은 본선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봐요, 사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특검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상황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뭐 계속해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해명을 하는 식으로 간다면 자칫 이게 대장동 대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의혹이 뭐가 나왔습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규라는 사람, 예? 유동규라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도 유감 표명했지만 그 성남대주개발공사에서 일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됐겠죠. 그 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김만배라는 사람을 뭐 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 곽상도 의원처럼 50억을 뭐 아들 통해서 받았습니까? 박용수 특검처럼 100억을 친인척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무런 사실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건 돈이잖아요. 돈 문제거든요. 이거는 개발 이익 문제니까 그 부분에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 특검을 받아야겠죠. 검찰 갖고 모자른다 그러면은. 근데 전혀 연루된 부분이 없는데 성남시장에 했던 부분을 갖고서 그것도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5,503억 원을 성남시에게 가져가고 토건 비리 세력에 가져갈 부분들을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배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 연루된 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 받으라고 그러고 전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나오면 받아야겠죠. 나오면 검찰 수사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받아야죠. 나오질 않았잖아요, 전혀. 전형적인 정치공사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은 이게 박용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무엇인가를 증명됐고 그리고 지금 특검 받자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또 몇 달, 그 다음에 또 누구 임명하는데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또 한두 달.
그다음에 또 특검 사무실 차리는데 또 한두 달. 그럼 대선 끝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뭘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의힘은 이거 정치 공세하겠다는 거죠. 이거 갖고 대선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냥 의혹, 이재명 지사가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만났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이거 대선에 활용하겠다라는 의도 외에는 제가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그런 그 성남시라든가 각종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개발에서 나타나는 이 이익이 그 지역의 토건족이라든가 부패한 정치 세력과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진짜 국민의 손으로 다시 환수되는 이런 측면을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안과 대책을 내고 또 입법화를 내고 제도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 민주당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이재명 아들이 있다가 아니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 이재명 게이트다 그러다가 곽상도 의원이 50억 아들이 받은 게 나오고 또 박영수 특검이 100억 받은 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이고 이걸 빨리 파헤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나 증언도 안 나온 이재명 지사를 특검 받아라. 당신이 잘못했다. 폐임이다.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1등 후보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을 두고는 뭐 두 분의 말씀처럼 사실 여야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피켓들이 오늘 또 국감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정부 마지막 특검 제대로 진행될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극한 대치로 가는 건데 저렇게 너무 오래 끄는 건 안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우리 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적어도 성남 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계공이 위치상 당시 성남시장에게 굉장히 성남시에 시장이 아닙니다. 성남시에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구조는 맞거든요. 왜냐하면 출연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볼 때는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시장실에 정모 정책 보좌관하고 자주 이렇게 비서실에 누구하고 지금 그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는 증언도 조금씩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은 모르는 채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 대목을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뭐 걸린 게 없는데 왜 특검을 받냐고 하기보다는 모든 의혹을 이렇게 서로의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 그리고 하나 또 유동규라는 분이 그도 말씀드리지만 2009년 이후에 선거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이재명 당선,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만은 분명한 측근이에요. 정치적 참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저 가까운 사이 이런 거 봐서는 의혹이 검찰로서는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특검으로 해서 깔끔하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틀고 가는 게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해서 낫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대응 TF가 구성이 됐는데 이 TF가 성남 분당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이 팀장을 하고 있다가 오늘 뭐 우원식 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 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세 탈출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지층은 오히려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보는 모습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어차피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검증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심도 결국 민심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 그러죠. 당심은 예. 결국 민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그 전북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53%가 나왔습니다. 제주에서는 54%, 그리고 부울경에서 55%, 지난번 2차 선거인단에서 58%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북 때부터 계속해서 대장정 문제로
정치 공세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니 반비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뭐 일부 언론의 보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지사의 뭐 항변도 계속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싸웠던 부분들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러한 부당한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승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이제 슈퍼이크 아닙니까? 경기, 서울 또 3차 선거인단인데 여기서 참 몇 퍼센트가 나올지 좀 궁금해요. 저는 거기서 판단과 판정을 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중이. 거기에는 선거인단도 있고 당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당원이 강성당원이라고 누가 얘기하지만은 그거나 당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제가 보였을 땐 워낙 논박이 심하니까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민주당 지금 경선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위 후보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시급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이재명 지사의 그 의혹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하면서도 그 내부 공격이란 비판을 좀 우려해서 수위는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그 일부 캠프 인사들은 이 대장동 의혹 자체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주는 여파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회 경선이 조금 기대를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묵고까지 해야죠. 그리고 경쟁자고 내부 경쟁자고 하여튼 간에 이낙연 캠프의 목적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장동이라는 이 대형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낙연 후보의 행보를 보면은 좀 이 대장동 문제로 인해서 그걸 이낙연의 딜레마라고 누가 그러던데 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문제로 집중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다가 그러다 다시 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부패한 특권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다가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오늘 이제 어느 라디오 방송에 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얘기가. 예. 또 다시 또 대장동 문제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선택하냐라는 건 나타난 거거든요. 이낙연 그렇게 대장동 문제로 외부와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여론조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경선에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란 말이죠. 과연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또 꺼내서 상당히 불안한 후보다. 그리고 이런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랬을 때 대선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정권 재창출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그런 현재의 주권자의 선택과 주권자의 의사를 이건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주말까지 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주권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옳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투표행위를 통해서 자기 투표행위예요, 이건 완전히. 근데 자꾸만 저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 이상이에요. 35%.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안티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것만 있다고 해서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낙연 후보한테 기대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층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낙연 후보가 좀 파이팅 있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저런 공격이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정선 과정에서 증명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13번째라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제 4명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오늘 잠시 뒤에 TV 토론을 또 하는데
지금 유 교수께서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신 의원께서는 글쎄요 마지막 이 TV 토론에서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아니 관심이 이낙연 갑니다. 후보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대장동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 따라가다가는 불안한 후보, 이재명 후보는 불안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성분은 좀 정해진 이미 좀 결정된 측면이 냉정히 보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9일 날 토요일 날 경기는 16만 명 선거인 날인데 어떨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규정되어 있는 것 같고 10일 날 14만 명 서울도 여론 동향에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재명 후보의 연루 사실이 하나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을 테고 예. 31만 명 된다는 마지막 선거인단도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같이 갈 거라면 적어도 17만 표만 더 얻으면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된다면서요. 그렇다면 남은 투표가 61만 명 중에 투표율을 한 66% 보면 40만 명 투표한다 치고 그중에 17만 표를 얻는 것은 쉬울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일 테니까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이낙연 후보는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진행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저는 포석을 뚫는 거라고 봐요. 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손바닥 왕자 논란.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위장 당원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서 정권 교체한다고만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이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계속해서 실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위장당원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약간의 뭐랄까 이게 과장된 어대 이야기를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 된 이후에 네. 국민의힘 당원이 26만 5천 명이 늘었어요. 그 전에 당원이 28만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 26만 5천 명이 새로 당원에 가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비율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20대, 30대, 40대 국민의힘의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20, 30대가 11만 4천 명이에요. 43%야. 신규 당원에.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수도권이 11만 4천 명이에요. 40%. 그러니까 젊은 층 20, 40대에 20대, 30대, 40대 수도권이 확 늘어난 거예요. 호남도 그 적진에는 당원이 1,100명이었어요. 지금 10,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효과라고 할 정도로 당이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60대 이상, TK, 영남 이렇게 통칭되던 당원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히나 뒤늦게 당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되는데 예. 이제 윤석열 총회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몇 명은 있을 수가 있는데 보면 당원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 다 넣어야 되고 또 당비 1,000원 내는 것도 절차가 민주당보다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천 명 이렇게 이상이 들어올 수 없는 소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좀 오버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들 수밖에 없고 저게 연결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역선택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은 그때 민주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경선에 개입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아예 빼자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절충이 됐잖아요. 본선 경쟁력 조사로. 다시 이렇게 지금 새로 들어온 26만 5천 명의 신규 당원들을 상당수가 만약에 여권 성향이어서 조작될 우려가 있다, 개입하는 거라고 본다면 저 발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발언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두 분께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8명에서 4명으로 사흘 뒤에 압축이 되는데 2강 1중으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안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나머지 한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이냐 두 분께 한 말씀씩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해지는 것 같아요. 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조직표가 상당히 저는 좌우할 거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히 아직도 반 문재인 그리고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선택이 나머지 한 사람을 정하지 않겠냐. 예. 직접적인 거명은 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저도 겸용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뽑는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한번 정확히 10월 8일 날 4명으로 줄이는 것은 그동안에 뭘 하냐면은 첫째 38만 명의 당원들이 투표예요. 이게 네. 당원 선거인단 38만 명이 30%고 여론조사가 70%인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1,500명씩 A 여론조사 1,500명, B 여론조사 1,500명. 딱 3,000명 샘플로 해서 그것을 70%로 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10월 8일 4명으로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